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베리타스 피셋 합격 전략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회 진행에 앞서서 오늘 간단하게 진행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의 취지는 베리타스에서 강의를 하시는 전원 합격생 출신의 강사분들이 2018년도 피셋 기출문제 분석을 바탕으로 2019년도 출제 포인트를 예상해보고 오늘 이제 한 80일 가량 남았는데 남은 80일 동안 어떤 수험 전략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에 관해서 오늘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리고자 오늘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수강 지금 이제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이 각각 이제 유인물을 받으셨을 거고요. 그 강사분들이 강연을 하러 올라오실 때마다 해당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한 순서는 이제 자료 해석 그리고 상황 판단, 언어 논리 이 모강, 실강, 개강하는 순서대로 강연자분들이 올라오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회가 종료된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앞서 이제 응모하신 응모권 추첨을 할 거고요. 이 부분은 여기서 이제 응모권을 여러분들이 수강 할인권 혹은 수강권으로 교환하셔서 받아가신 뒤에 추후 수강 때 안내 데스크에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2019 피셋 대비 자료 해석 영역부터 여러분들에게 2018년도 출제 경향 분석을 해드리고 그리고 출제 포인트 그리고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수업을 준비하시면 좋을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앞에 한번 봐주세요. 자, 올해 2018년도 피셋 문항별 정답률입니다. 보시면 1번부터 40번까지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별로 달라진 건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수험생들이 비교적 쉽다고 생각하는 1번과 10번 그리고 21번과 30번 영역의 정답률은 75% 내외입니다. 올해 피셋 커트라인은 77.5였죠. 자, 거기에 여러분들이 비추어서 생각해 보신다면 뭐 80%대, 90%대의 정답률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료 해석 변별력은 이런 영역보다는 상대적으로 11번에서 20번, 31번에서 40번에서 갈렸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또 보신다면 11번부터 20번 때 한번 볼게요. 주로 70%가 되지 않으면서 낮은 정답률은 40%까지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답률에서 과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여러분이 2018년도 기출문제 점수를 받으신 거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그리고 31번부터 40번까지는 역시 정답률이 낮습니다. 하지만 이 문항의 경우에는 대부분 자료 해석은 시간이 부족해서 뒤에 몇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게 일반적인 접근이죠. 자, 그래서 그걸 고려하더라도 그래도 정답률이 굉장히 낮은 31번이랑 여러분들이 보시면 39번, 40번 같은 경우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의 점수가 갈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결국 보시면 시간은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뒤로 갈수록 정답률이 엄격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왜 시간이 부족했는지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년 시험에는 어떻게 시간을 부족하지 않게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저는 2018년 피셋 문제 이렇게 이제 관련 문항을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료 해석을 전략 과목으로 삼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목표 점수를 항상 100점으로 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올해 이제 제 수강생 중에서는 97.5점을 받은 학생도 있고 충분히 90점대 이상의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전에서도 그 이상의 점수를 받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피셋 커트라인은 평균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평균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한 과목만 잘하더라도 다른 과목의 불리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자료 해석을 전략 과목으로 삼으신다면 안정적으로 90점 이상 혹은 가능하다면 100점까지 목표로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95점 이상 관련 문항은 가장 정답률이 낮았던 두 문제 20번과 40번이고요. 자, 해당 소재는 순위와 식 컨트롤에 관한 겁니다.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고요. 자, 90점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17번, 31번, 39번을 여러분들이 해결하셨어야 되는데 바로 그 소재는 여러분들이 아주 실전에서 어려워하시는 리그전, 연비, 그리고 속력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아마 안 풀고 넘어갔을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앞으로를 가르는 문제예요. 자, 이거를 틀리게 된다면 거의 마지노선이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70점대밖에 될 수 없는 1번, 11번, 14번이에요. 바로 평균과 고난이도 그래프형 문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자, 문제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95점 이상 관련 문항입니다. 20번 문제고요. 순위 자료입니다. 자, 정답률은 43.5%, 절반 이상이 틀렸다는 얘기죠. 자, 보시면 이게 특이한 점은 뭐냐면 보통 순위 자료에서는 우리가 시점을 2개 정도 제시합니다. 근데 올해는 좀 특징적이었던 게 2016년 10월, 2017년 10월 2개의 시점을 기본으로 주고 전월 대비 등락을 묶고 있어요. 그래서 총 4개의 시점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게 마지막 문제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책형이 만약에 반대였다면 이게 40번 문제였을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처리하는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순위권 자료에서 출제되는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 순위의 등락 여부, 그리고 순위권 외의 자료의 그런 이제 추가적인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도출하시는 것. 그걸 잘 준비하신다면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정보 처리량이 좀 많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38.1%, 거의 이제 못 풀었고 맞은 사람도 찍은 사람이 꽤 될 거라고 생각되는 문제인데, 자, 이거 보시면 탁주, 청주, 과실주 이렇게 하고 주류별 공제금액 세율,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식들이 주어져 있는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바로 이 각주예요. 결국 식을 내가 시험장에서 컨트롤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귿, 리을 이런 선지 때문에 어려웠는데 선지를 보면 708 100만 원이다, 5544 100만 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앞에 봐주세요. 자, 이걸 수험생들이 왜 어려워했냐면 보통 우리는 A 곱하기 B라는 어떤 값의 대소 비교하는 그런 문제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리을 같은 경우에는 A가 10% 증가하고 B가 10% 하락했을 때 얘가 얼마로 바뀔 것인가 이런 걸 물었죠. 자,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1.1 A 곱하기 0.9 B 이런 식으로 계산을 어렵게 만드는데 결국 얘는 무슨 얘기냐면 전부 다 곱셈의 형식이기 때문에 이 숫자를 앞으로 끌어내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식은 0.99AB라는 식을 여러분들이 쉽게 도출할 수 있느냐? 결국 여기서 새로운 값이 도출됐을 때 1% 감소한 걸 찾을 수 있냐? 뭐 이런 걸 물어보고 싶었다는 거죠. 하지만 실전에서는 충분한 연습이 되어 있지 않다면 안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95점 이상을 가르는 문제였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딱 보시자마자 이제 혈압이 오르는 문제죠. 자, 리그전이에요. 리그전 같은 경우에는 기출에 나온 적이 있죠. 자, 리그전뿐만 아니라 토너먼트전도 나오죠. 자, 이 문제 출제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자, 리그전 문제는요. 첫 번째, 앞에 봐주세요. 자, 리그전 문제는 항상 2가지를 기준으로 문제를 출제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한 팀당 총 경기수예요. 자, 한 팀이 리그에서 총 몇 경기를 할 건지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리그의 총 경기수를 물어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걸 구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가 풀 수 없는가 이렇게 구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리그전과 토너먼트전에 대한 기초 개념을 익히시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싫어하시는 연비 문제예요. 자, 연비 문제는 여러분들이 딱 쳐다봐도 딱 쳐다봐도 답답할 건데 저는 이 연비 문제를 수업할 때 항상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연비는 무조건 얘가 같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연비 문제는 거리, 속력, 시간, 연비, 소비량 이런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데 결국 옆에는 항상 단위를 주거든요. 자, 그러면 이 단위, 즉 식 컨트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료비의 문제는 이런 거거든요. 자, 우리가 차를 산다고 했을 때 연비를 왜 따지죠? 돈이 많이 없는데 같은 돈으로 얼마나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을 건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연비 문제는 본질적으로 총 연료비의 대소를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총 연료비를 구하기 위해서 기출이 일관되게 주는 3가지 항목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연비, 두 번째 거리, 세 번째 리터당 가격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단위가 어떻게 되죠? 연비는 1리터에 몇 킬로미터를 가느냐?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요. 킬로미터, 그리고 리터당 가격은 원분의 리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총 연료비이기 때문에 이 단위들 중에서 뭘 남겨야 되죠? 바로 원을 남겨야 돼요. 그러면
속어 이걸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바로 연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40번 아까 문제 0.99 AB 설명드렸잖아요. 이거와 동일한 식 컨트롤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하지만 이 문제를 그냥 보자마자 기겁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죠. 자, 다음 문제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가슴 아픈 기억이 있는 문제죠. 자, 그래프를 보자마자 이거 버려야겠구나 생각이 들죠. 하지만 우리가 그래프를 볼 때 항상 중요한 거는 그래프는 축을 준다는 거죠. 자, 시각 X축, 거리가 Y축이에요. 자, 시각의 우리가 단위가 뭐죠? hour예요. 그죠? 시간이고, 거리는요? 킬로미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점에서 뻗어져 나오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뭘 의미하죠? 시간분의 거리, 바로 속력을 의미하죠. 자, 이 속력의 제목은 무궁화호 운행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러면 밑에 봤을 때 여러분들이 무궁화호 속력만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고 속력 그래프구나 라고 이해를 하셨다면 이 문제는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똑같아요. 90점대 문항을 가르는 포인트들은 거의 단위를 기본으로 한 식 컨트롤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이번에는 합부를 가르는 아주 필수적인 문항입니다. 자, 1번에서 정답률이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번 시험에 시간이 부족했다는 분들 보면, 그리고 시험지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1번이 굉장히 난잡하게 풀려져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평균과 편차에 관한 개념이 제대로 학습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었다는 거죠. 그래서 빈칸 채우기 하면 일단 막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면 이 문제 틀렸는데, 평균에서 제가 강조하는 건 몇 가지 포인트가 안 돼요. 자, 평균은 어떻게 구하죠? 평균은 총합을 n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n개의 항목이 동일하다면 평균의 대소는 무엇의 대소와 동일하죠? 바로 총합의 대소와 동일해요. 그래서 이 항목들의 대소가 평균의 대소와 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편차는 여러분들이 보통 편차의 절대값을 씌우지 않는데, 절대값을 씌우는 경우 어떤 게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자, 한번 보세요. 자, 5라는 걸 평균으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13579라는 집단이 있고요. 자, 5를 잡았을 때 4, 6, 3, 7 이런 집단이 있어요. 두 집단의 평균은 어떻죠? 동일해요. 하지만 편차 절대값 합은 누가 더 크죠? 위에 애가 더 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분포 정도에 따른 게 바로 편차 절대값의 합을 묻는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다면 1번에서 헤맬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프 문제요. 마찬가지로 70%에 육박하기 때문에 정답률은 낮지 않지만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고르시는데 그래프를 보는 기본적인 원칙이 세워져 있지 않았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을 문제겠죠. 자, 다음이요. 자, 요거는 65.8%인데 정답이 되는 5번을 우리가 설명을 한번 해볼 건데, 군장병 1인당 1일 급식비의 5년 평균은 2013년보다 작다. 자, 그러면 1인당 1일 급식비가 이거예요. 자, 근데 그 평균이 얘보다 작은지를 물었죠. 뭘 활용하나요? 편차의 개념을 활용해요. 그래서 얘를 가평균으로 잡았을 때 편차의 합이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를 판단하면 되지, 여러분들이 얘를 다 더해서 나누기 5를 하는 순간 이미 시험은 물 건너간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평균과 편차의 개념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면 본인이 80점 이하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시간 부족했어요. 자, 근데 시간이 왜 부족했는지 보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문항들이 정답률이 50% 미만 혹은 내외의 문제들이에요.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 없어요. 제가 진짜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계산 연습 많이 하죠. 그죠? 단적으로 저 계산을 못해요. 하지만 제가 이 앞에 서 있다는 거는 계산을 하지 못하더라도, 계산을 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그죠? 계산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합불 혹은 고득점을 가르는 점수에는 별로 변별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즉, 여러분들이 평균 편차 개념, 이게 80점대 문항이라고 그랬죠. 그래프 활용, 자, 얘도 80점이에요. 그리고 리그전 연비 속력은 90점대를 가르는 문항들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에 출제되는 기본적인 고난도 유형에 대한 개념 숙지만 돼 있어도 점수가 올라간다는 거지, 지금 내가 계산 문제를 한 하루에 5시간 연습한다. 절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문항들하고는 계산 문제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계산을 잘하면 나쁠 건 없습니다. 근데 계산을 잘하면 뭐가 안 좋냐면 모든 문제를 계산으로 처리하려고 해요.
그러면 실전에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를 활용하지 못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계산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2019년 피셋을 준비하실 때 점수대별 전략을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0점대 미만인 분들은 기초 분석이 필수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초 개념이 제대로 안 잡혀 있으실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자, 그래서 기초 분석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60점에서 70점 사이 마찬가지로 기출 분석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문제 유형별로 조합형, 표 보고서 그래프형, 매칭형, 서술형, 상황 판단형에 따른 일관된 풀이 전략을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70점, 80점 이분들이 제일 위험해요. 왜냐하면 올해 77.5였잖아요. 근데 본인이 75예요. 그럼 이분들이 하는 제일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나 하나만 더 맞추면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올해 헌법 때문에 커트라인 무조건 하락했고 내년에 헌법 전부 다 보수적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커트라인이 예년 2016년과 저는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난이도가 비슷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80점대로 올라가려면 본인은 커트라인에 걸리면 안 돼요. 안정적으로 넘으셔야 여러분들이 3월에 경제학 3순환 하실 때 피셋 커트라인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은 반드시 85점대 이상으로 올리실 수 있고 올리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취약 유형, 본인이 약한 유형들 있죠. 아까 리그전, 평균 편차, 고난이도 그래프, 연비 속력 이런 거를 준비하셔야겠고, 그리고 모의고사를 응시하시면서 본인의 실전 감각을 강화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2018년도 점수가 80점대다. 이런 분들은 안정을 시키셔야 되겠죠. 특정 고난이도 유형, 아까 순위 자료라든지 시컨트롤 이런 거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모의고사를 응시하면서 실전 감각을 그대로 유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2018년도 기출 경영 분석을 간단하게 알려드렸고 간단하게 실전 모의고사 안내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4일 날 개강할 예정이고요. 인사혁신처 실제 출제풀을 확보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 받으신 유인물에 나와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차별 포인트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어렵다고 했던 문제 있죠. 올해 여러분들 정답률 낮았던 거 산술 평균, 그리고 가중 평균, 최소 교집합, 연비, 리그, 토너먼트를 대폭 확대해서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합격생은 실제로 어떻게 풀었는지 실전 풀이가 해설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강의를 듣지 않으시더라도 해설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인 전략을 짜실 수 있습니다. 자,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반드시 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오신 시간이 후회되지 않으시도록 이후에 올라오시는 이제 각 영역별 강사님들의 분석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3월 9일 날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강연자로 상황판단 길규범 강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황판단 강사 길규범입니다. 네, 오늘 앞으로 이제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남은 기간 어떻게 준비하실지, 그리고 그동안의 기출이 어떤 경향을 보이는지 간단히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2018년도까지 기출 분석을 좀 해보면요. 2012년부터 18년도 거까지 분석을 좀 해봤을 때 정답률 40% 이하 초고난도 문제, 제일 어려운 문제죠. 맞추기 좀 어려우신 문제인 건데 이 문제가 그동안 제일 많았던 해가 2012년도에 제일 많았고요. 가장 최근인 17년, 18년도, 지금 12로 되어 있는데 17, 18년도에는 한 문제거나 세 문제여서 그 개수가 매우 작았던 경우고요. 그 다음 이게 지금 누적 수치인데요. 정답률 50% 이하 고난도 문제까지 좀 범위를 확장해 보면 2012년도에 역시 11문제로 제일 많았던 해고요. 최근 17년도, 18년도에는 6문제거나 7문제여서 그 개수가 역시나 줄어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누적 수치로 정답률 60% 이하의 변별력 있는 문제, 그러니까 60% 이하의 정답률만 추려서 좀 개수를 세보면 2012년도에 역시나 18문제로 제일 많았고요. 두 번째가 16년도에 15문제였던, 그러다 보니까 학생분들이 기출 분석을 하실 때 2012년도와 16년도 문제가 제일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판단을 좀 하시는데 이런 이유에 기인을 좀 하고요. 그 외에 14년도에 난이도도 높았다라고 판단하시는 경우에는 정답률 40% 이하의 초고난도 문제가
7문제로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정답률 40% 이하의 초고난도 문제로만 봤을 때는 12년과 14년도에 문제가 어려웠던 편이고, 정답률 60% 이하로 그 범위를 확장시켰을 때는 12년과 16년도에 난이도가 높았던 편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 문제들은 다소 난이도가 좀 수월했던 그 기록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반면에 이제 정답률 90% 이상,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맞추시는 득점 포인트 문제 개수를 세보면 최근에 18년도 문제가 14문제가 출제되었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 경향은 좀 다소 수월해진 상황 판단 경향이고요. 이 경향이 아무래도 유지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왜냐면 이제 상황 판단이 좀 과목 자체의 특성이 좀 어렵다 보니까, 상황 판단에서 예전에 12년도 같은 경우는 학생분들이 어떤 평가를 하셨냐면, 이 정도 난이도면 찍기 대회가 아닌가, 지금 풀라는 건지 찍으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피드백도 나왔던 예전 문제들이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다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는 경우를 보게 되실 거고요. 그래서 난이도는 약간 수월해진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비가 가능해지고 있는 상황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3개년도 문제만 가지고요, 어떤 상황 판단에 다시 경향을 좀 분석해 드릴 텐데, 최근 기출문제의 특성은 예전에 나왔던 문제의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고를 다시 확인하는 문제들이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음을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각 연도마다 정답률이 가장 낮은 10문제만 정답률 낮은 순서부터 오름차순 순서대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1번이 정답률 그해 가장 낮았던 문제고, 그게 10문제가 제시되어 있는 건데, 2016년도 36번 문제 같은 경우 로봇이 36개의 로봇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봇들의 순서를 확정하는 문제인 건데, 굉장히 어려워하신 21.9%의 정답률을 보이는 건데요. 이 문제는 그간 2006년도 견습 30번이나 08년도에 순서 문제를 물었던 문제 아이디어가 다시 출제된 2016년도 36번 문제란 말이죠. 해서 최근의 문제들은 예전에 나왔던 장치, 예전에 물었던 사고 구조 다시 확인하는 상황인 건데,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공을 뽑아서 그 합을 최대거나 최소로 만드는 문제고요. 그 문제에서 요구되는 사고는 최선과 차선의 아이디어를 묻고 있는데, 그 전에 많이 물었던 사고가 아니다 보니까 이 문제는 다소 어려워하실 수 있는 30번 문제이긴 하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 그 유형 외에 그 문제 유형의 소재까지 적기에는 표가 좀 번잡스러워서 좀 복잡해 보여서 문제 번호만 적어놨으니까요. 이걸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각 연도별 문제를 찾아보시면서 설명을 좀 들어봐 주시면 될 텐데, 그래서 30번 문제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016년도 14번 문제는 시민과 범인이 나와서 9명 중에 3명의 범인과 6명의 시민이 나와서 그 시민과 범인을 자리에 앉히는 문제, 그리고 옆에 범인이 있니 없니 따지는 문제인데요. 그 문제에서 나왔던 장치가 그 다음에 17년도 17번 문제, 어플리케이션 9개 중에 3개, 6개 뭐 이렇게 된 문제에서 다시 한번 다시 출제된 바 있거든요. 그래서 16년 14번 문제가 17년도 17번 문제로 연결되고 있는데, 문제 같이 풀어보시면서 공통된 사고 확인해 봐 주시면 될 테고, 2016년도 34번 문제 같은 경우는 18일 동안 진행되는 축제를 보셔야 되는 문제인 건데, 요일을 계산하시는 문제고요. 그 전에 08년도 16번 문제에서 나왔던 아이디어가 다시 출제된 16년도 34번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혜민과 은이 나와서 점수를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2013년도 32번 문제에서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을 한번 물었고요. 그 방식을 잘 쓰고 있는지를 다시 물은 2016년도 15번 문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6년도의 문제 제일 어려웠던 5문제를 보여봐 드렸는데, 이전 문제에 영향을 받았거나 아니면 이후 문제에 영향을 주거나 이런 패턴이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17년도 문제로 넘어가 보면 38번과 18번 문제가 어려운 문제 중에 속하는데요. 2017년도 38번 문제, 승점 구조는 2012년도 30번 문제의 승점 구조를 가지고 오면서
승점을 계산하실 때는 숫자에서 홀짝 성질을 활용하셔야 그 문제를 2분 안에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거든요. 최근에 수리 계산 파트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홀짝 성질을 이용하시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 2017년도에 38번 문제와 18번 문제 두 문제, 18번 문제는 사물함이 나와서요. 200원짜리 동전과 300원짜리 동전을 넣는 문제인 건데 그 두 문제 지금 랭킹 3위 안에 들어가는 문제잖아요. 그 문제들 전부 다 홀짝 성질을 활용해서 푸시면 되는 거라 확인을 좀 해봐 주시면 좋을 거고, 그 다음에 17년도 11번 문제가 뭔가 휴양림 같은 데 가서 뭐 어른, 청소년, 어린이 나와서 계산을 시키는 문제인데요. 최근 경향 중에 하나가 10번, 11번 요 위치에 시간 뺏기용 문제들을 출제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요. 2017년도 11번 문제가 역시나 그런 패턴의 문제였던 건데 이게 그때 처음 나온 패턴은 아니고요. 그 전에 15년도 11번 명예배상 문제에서도 역시나 11번에 시간을 뺏는 장치를 활용한 바 있어서 그게 다시 반복된 게 17년도 11번이라 15년도 기출문제를 푸셨다면 11번에 시간 오래 걸리는 문제 출제될 수 있어. 그러면 나는 빨리 넘어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17년도 문제는 이렇게 일단 랭킹 3위 문제를 보여봐 드렸는데 2017년도에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수리 계산형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가장 역대급으로 많았던 2017년도거든요. 2017년도에 26번부터 32번까지 문제가 계속 수리계산형 문제에 다양한 문제들이 출제되었어요. 그래서 17년도에 수리계산 파트가 좀 많았고 그 패턴이 18년도에도 유지가 되었는데요. 여기 적혀있는 17번부터 12번까지가 조건이 다소 복잡할 수는 있지만 조건을 통해서 수리 계산을 하시는 문제로 연결이 되었던 17년도와 18년도의 맥락이거든요. 해서 최근에 난이도는 다소 수월해졌고 수리 계산 파트가 좀 많이 출제되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해 봐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 38번 문제가 정답률이 17.8%예요. 2012년부터 18년도까지 10% 정답률이 딱 10%대 정답률이 딱 5문제 있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 18년도 38번 문제거든요. 오늘 추가 자료 나눠드렸는데 이 문제는 2009년도 문제가 다시 출제된 스타일이고요. 2009년도 문제에서 물었던 그 아이디어 장치를 다시 물은 2018년도 38번 문제고요. 2018년도 문제 중에 34번 문제 선지 2번이 2009년도 10번 문제로 연결이 되고요. 2009년도 10번 문제가 2018년도 38번 문제로 연결이 되는데 그 공통된 아이디어가 뭐냐면요. 작업의 최단 시간을 따지는 게 다 공통이에요. 최단 시간을 따질 때는 확인하실 정보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선 후행 공정. 그러니까 이를테면 A 다음에 B를 해야 돼. 뭐 이런 식의 선 후행 공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신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각 작업에서의 작업 기간을 확인하시는 게 두 번째여서 이게 2009년도 34번 문제 선지 2번이고요. 그 다음 이게 다시 같은 해 2009년도 10번 8만 대정의판 나왔던 게 9년 뒤에 18년도 38번 문제로 나온 건데 이 문제 확인하실 때 역시나 이 두 가지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학생분들이 당황하시는 게 뭐냐면 작업 기간, 작업 소요 기간이 좀 더 정확하게 하겠네요. 작업 소요 시간을 따질 때 거기 마치 시차 문제가 포함된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시차 문제 2012년도 34번이 나왔고 2017년도 30번 문제에 나왔는데 이것도 거의 뭐 18, 19% 정도의 정답률이고요. 17년도 30번 문제도 저표에 보시면 그 해 10번째 난이도가 높았던 10번째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이다 보니까 학생분들이 시차 문제를 싫어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살짝 가미된 것처럼 보이는 문제에서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하셔서 문제를 잘 못 푸신 경우가 많았는데 이 문제에서 장치는 뭐가 있냐면 한 사람이 뭔가 갑이 말을 할 때 시작도 런던 기준, 끝나는 시간도 런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시자를 조정하실 일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 작업 기간만, 작업 시간, 소요 시간만 따져서 푸시면 되는 문제가 2018년도 38번 문제였던 건데
그 전에 기출 분석이 잘 안 돼 있으시거나 또는 시차 문제를 낯설어 어려워하시는 경우에 18년도 38 문제를 잘 못 푸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답률이 지금 10%대 18% 정도의 정답이 나오는 건데,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최근 기출 문제들은요, 새로운 문제가 출제되는 게 아니라 예전 문제의 그 장치들, 사고 구조를 다시 반복해서 출제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기출 문제 분석하실 때 첫째도 기출 문제 그 시험을 준비하실 때 첫 번째도 기출, 두 번째도 기출, 세 번째도 기출. 제일 중요한 게 항상 기출인 건 잘 아실 거예요. 해서 기출 분석을 잘 해두시면 최근 문제들은 그 문제에서 물었던 장치, 사고 구조가 다시 반복해서 보인다 라는 것들을 잠깐 다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냐라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최근 합격 컷이 8점대로 올라오게 되면서 학생분들이 시험장에서 적어도 32문제 이상의 문제를 풀어주셔야 시험장에서 80점짜리 시험을 보신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 32문제 이상 한 35문제 안팎의 문제를 풀어주셔야 좀 더 안정적인 80점대가 가능해질 거라, 다른 과목 중에 전략 과목이 없다 생각이 되시면 상한 판단에서 문제 푸시는 목표 개수를 좀 늘리셔야 할 테고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안정적으로 푸시는 문제 개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하실 때 단순히 풀어냈다로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로 풀어내시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지금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는 패턴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기출에서 요구하는 사고를 습득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장치, 사고 구조를 연습해 주셔야 그 이후에 있을 상한 판단 시험에서도 고득점이 가능하게 되실 거고, 마지막에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 있는데요, 다 아셔도 실전에서 실력 발휘를 못 하시면 모두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학생분들 지도하다 보면 시험장에서 실력 발휘를 못 하시는 각종 다양한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시는 경우가 많아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평소에 모의고사 강의도 와서 들으시면서 실전 시험장과 같은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에서 문제를 풀어보셔야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학원의 모의고사든 전공 모의고사든 각종 다양한 형태들의 실전과 비슷한 환경들이 있으니까 가서 연습하시면서 긴장감 속에서 실력 발휘할 수 있는 연습을 해 주셔야 하실 테고요. 그 다음에 제 모의고사 강의에 대한 부분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동안 많이 활동을 해온 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저는 예전에 5년 동안 합격생이었고 항상 고득점으로, 상하 판단 고득점, 초고득점으로 합격을 계속 해왔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또 5년 동안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베리타스 강의 시작을 할 때 수험생 5년, 강사 5년, 도합 10년 넘게 고민을 하면서 많은 부분을 깨닫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립니다 라는 컨셉을 좀 잡았었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NCS 출제위원이나 법률저널 전국 모의고사 출제위원으로 활동 중이라, 여러분들이 공기업 가서 보시면, 제가 지금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공기업 가서 시험을 보시면 제가 출제한 문제들을 여러분이 시험에서 보시게 되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 그만큼 출제 경험도 있고 검수 경험도 있어서 어느 정도 검증된 강사임을 좀 강조를 해봐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해서 검증된 강사가 준비하는 모강 문제 한번 풀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두 번째, 빠르게 풀 수 있는 능력 배양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13년대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신림동의 전략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께 강조한 최초의 강사, 여기 적혀있는 최초가 그런 의미인데요. 처음에 이제 문제 푸시는 순서, 지금은 텍스트북 좀 먼저 몰아푸시잖아요. 그런 전략적인 부분이나 시간 관리하시는 방법이나 등등을 처음으로 강조하기 시작했던 강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해봤고, 그동안 특강이나 강의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전략적인 부분을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하시면 실전에서도 좋은 점수로 연결이 되실 거고, 세 번째, 아까 사고를 습득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는데요. 상한 판단 강사 중에 아마도 가장 많은 장치와 사고 구조를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는, 여기 도발적으로 유일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수업 때 계속 강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어떤 사고 구조를 요구하는 문제에서 그 문제 쓰인 장치가 그거니까 그거 발견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하시면 가장 빨리 풀립니다. 그런 거 설명드렸으니까 혹시나 그런 사고를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 준비해서 연습을 시켜드릴 거고,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연습시켜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강사임을 마지막으로 강조해 드리면서, 네, 모의고사 강의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수록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 기출에 쓰이는 장치가 포함된, 그 장치들이 포함된 문제를 설명드리고 풀게 해드릴 거고, 사고를 연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기출의 난이도와 유사한 문제로 구성을 좀 해서 실제 기출 같은 장치 포함된 기출에서 요구하는 사고 연습할 수 있는, 그리고 난이도가 유사한 무오류에 검증된 완벽한 문제로 모의고사 강의 준비해 둘 테니까요. 추후에 모의고사 강의 진행할 때 많이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모의고사 강의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눈치 없는 상황 판단 강사 성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상황 판단하면, 감각, 센스,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이 시험으로서의 상황 판단 영역 같은 경우에는 저같이 이제 생활머리가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좀 드리고 싶고, 저는 살면서 저보다 눈치 없는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거의. 그래서 여러분은 얼마든지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타고나셨고, 그래서 제가 실전에서 꾸준하게 고득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 그 이상으로 얼마든지 잘 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눈치 없는 상황 판단 강사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한 겁니다. 100일 정도 지금 남아 있는데 그 남은 기간에 이제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 나가야 할 것인지, PSAT를 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 가지 이제 드릴 말씀이 많지만, 이제 앞에서 이제 김규원 선생님이 또 좋은 말씀 드렸고, 그래서 중복되는 얘기 할 필요 없으니까 저는 이제 저만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입구 쪽에 요렇게 생긴 책을 하나 이제 갖다 놨는데, 요게 이제 제가 올해 출간한 PSAT 상황 판단 핵심 기출 70제라고 하는 책의 샘플 도서예요. 샘플 도서인데, 요걸 가지고 제가 지난 여름에 최신 기출 문제 특강을 했었고, 그래서 그때 2018년 기출 경향, 2019년 대비 전략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요거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실 때 요거 하나씩 들고 가셔서 고시닷컴 들어가시면 이제 무료로 다 들을 수 있게 지금 열려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분께서 이제 받아드신 이제 A4 용지로 된 자료집. 으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1쪽 보시면, 오른쪽 위에 성인경 상황 판단이라고 적힌 A4 용지입니다. D-100 최적 수험 전략이라고 해서 1번 보시면 이제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여러분께서 시험장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꼭 이제 놓지 않으셔야 할 여러분의 무기예요. 무기.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언제나 이제 소홀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다가 이제 적어 놨지만, 다들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죠? 실전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풀이 방법을 연구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기출문제 분석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 줄에 있는, 기출문제는 다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출문제는 이미 나온 문제를 기출문제라고 하죠. 절대로 시험장에서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째로 그 문제를 지금 맞히고 틀리고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서 안 나올 거니까. 가서 안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둘째로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서 비슷한 문제, 그러니까 기출문제랑 비슷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문제에 대한 해설 이런 것보다는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접근법이라든지 방법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해지는 거죠. 그런 이제 방법론과 접근법을 아마 이제 여러분께서 1년의 강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다듬고 확립하고 그렇게 해 오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확립된 방법론 접근법 이런 것들을 이제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통해서 이제 적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적용하는 연습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기출문제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시험장에서 여러분께서 다시 보실 수 없을 거예요. 기출문제든 모의 문제든 누가 어떤 강사가 낸 모의 문제든 간에 시험장에서 다시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의 문제들도 역시나 지금 현재 내가 맞히든지 못 맞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떤 관점에서 활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일례로 저의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2014년에 처음에 이제 시험을 보고자 조은정 선생님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2주 동안 시험을 치는데 그때 기억에 남는 점수가 막 40점대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앞두고 100일을 앞두고 거의 뭐 언어 논리니까 제일 마지막에 하잖아요, 또. 예. 거의 뭐 한 달 반 정도 남긴 상황에서 모의고사 점수가 40점대가 나오니까 저는 이제 심지어 그때는 초시생이었으니까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뭐 이런 감이 전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라면 40점대 받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장에 가서 합격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예, 그런 생각을 누구도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뭐 희한하면 희한하게도 이제 실전에 가서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아서 제가 합격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에 비추어 봐서도 이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받으시는 그 점수 가지고 너무 이제 슬퍼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2년 동안 모강을 진행을 하고 올해 이제 3년 차에 들어가는데 모강 때만 되면 그렇게들 이제 표정들이 안 좋으세요. 예, 그 전까지는 제가 뭐라고 하면 다 웃고 그러는데 모강 때만 되면 막 죽을상을 하고 계시거든요. 잘 나오시지도 않고. 근데 이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문제 하나하나를 맞히고 틀리고에 너무 이제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사실 거기부터가 출발이에요. 그게 그런 이제 좀 마음가짐이 돼야 실전에서 좀 의연하게 여러분께서 이제 문제를 푸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이제 모강에서의 초점은 어떤 거냐를 이제 물어보신다면 거기 이제 2번에 적혀 있는 시간 관리 연습이에요. 시간 관리 연습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죠. 문제당 2분 안에 내가 풀어낼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도 시간 관리 연습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90분 안에 40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도 시간 관리 연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거기 가로 1번에 제가 문제당 2분 해놓고 이제 물음표를 적어놨죠. 왜냐면 저는 이제 일단은 공부 방향을 신속도보다는 정확도 쪽에 맞춰놓고 공부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건드린 문제는, 실전에서 여러분들께서 건드리신 문제는 내가 책임을 지고 이게 아마 맞을 거다라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계속 가셔야 되거든요. 문제를 푸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신속도보다는 정확도가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강의를 이제 3년차 해오면서 단 한 번도 여러분들한테 몇 분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라고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건 정확도가 더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좀 여유롭게 좀 문제를 보실 수 있어야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장치도 분석을 하고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강에 들어가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죠. 모강은 말 그대로 실전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90분 안에 40문제를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운영해서 내가 풀어낼 것인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당 2분 안에 풀어내는지는 내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이건 뭐 제 생각이긴 한데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90분 안에 40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거냐, 그 부분. 근데 느끼시겠지만 90분 안에 40문제 풀어내는 거 불가능합니다. 뭐 나는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다행이고요. 안 돼요. 저는 실전에서 단 한 번도 40문제 다 풀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40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운영을 해서 풀어낼 것인가와 관련해서
그 앞에서 그냥 1번부터 쭉쭉 풀어가지고 시간 되는 대로 풀고 뒤에 거는 찍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손해보는 거잖아요. 뒤에 내가 잘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좀 내가 풀기 부담스러운 문제를 선별을 해서 넘어가가지고 일단 40번까지 무슨 문제가 나왔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뭐 말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이제 상황 판단과 관련된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하나가 피해가기. 거기도 적혀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피해갈 것이냐, 어떤 문제를 안 풀 것이냐의 문제예요. 예. 보통 강의가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다라고 적극적으로 컨텐츠를 제공을 하지만, 이거는 완전히 소극적인 컨텐츠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안 푸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괄호 2번에 2문단으로 넘어가서 각자의 관점,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점에서 이게 이제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제가 넘어간다고 해서 여러분도 넘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각자가 다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넘어가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셔야 된다.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계산 문제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계산 문제 나오면 보통 다 넘어가요. 구체적인 문제랑 같이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오른쪽에 있는 문제 1번을 같이 좀 읽어보면, 발문을 볼게요. 다음 글과 조건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가장 많은 품삯을 받은 일꾼은 라고 되어 있죠. 이게 2014년도에 나온 문제라서 제가 이제 처음에 시험장에 들어가서 만나봤던 그런 문제인데, 저는 이제 계산 문제를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발문만 보고 가장 많은 품삯을 받은 일꾼은 이라는 발문만 보고 넘어갔어요. 나 이거 안 풀어 라고 넘어갔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저의 기준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나는 이 문제를 풀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발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 1전은 10푼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전이랑 푼이라고 하는 거에 관계가 공을 하나 붙이고 떼고의 관계이긴 한데,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귀찮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뭔가 이렇게 계산을 하고 하는데 귀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지문이 화성성역의궤는 정조시대 수원 화성축조에 관한 경위와 제도, 의식 등을 수록한 책이다. 이 책에는 화성축조에 참여한 일꾼의 이름과 직업, 품삯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제가 올해 강의를 하면서 테마로 잡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발문에 집중하자인데, 발문에서 지금 뭘 물어봤죠? 가장 많은 품삯을 받은 일꾼을 고르라고 했어요. 물어봤는데, 지문에서는, 지금 읽은 그 짧은 지문에서는 그 어떤 정보도 제공해주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발문에 집중하지 않으면 사실 이런 생각도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발문에 항상 집중을 하셔야 되고, 발문에 비춰봤을 때 그 지문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 순간 낚였나? 이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상황 판단에서 나오는 문제들 중에 상당수가 시간을 끌기 위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은 시간을 끌기 위해서 출제를 배치를 하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고, 그래서 낚였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이제 물론 짧은 지문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읽음으로써 내가 시간을 이미 이제 끌린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 뭔가 이렇게 넘어가 볼까, 피해 갈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풀겠다 라고 하셔도 조건으로 내려가서 동그라미 개수를 보시면 이게 지금 몇 개죠? 13개인가요? 모의 문제 말고 기출 문제 중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많이 나오는 문제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뭐 읽어본다고 하더라도 일꾼이 일단 5명이 나오죠. 이 5명, 이게 지금 뭔가를 정보를 꿰어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사람이 5명 나오는 문제 거의 찾을 수 없어요. 많아봐야 4명이죠. 그런데 우리가 꿰어 맞춰야 할 정보가 이름, 성씨, 직업, 일당, 그것도 일을 한 날도 있고 안 한 날도 있고 뭐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는 거예요, 실전에서. 그래서 계속 이 문제는 사실은 야, 풀지 말고 넘어가라고 신호를 계속 주고 있는데, 예, 이 문제를 만약에 이제 건드렸다면 고득점 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당시에 90점을 제가 받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 문제를 안 풀었던 거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의 이야기를 이제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꼭 필요하다. 왜냐면 여러분들도 저랑 마찬가지로 90분 안에 40문제 풀기 힘들어 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관점으로 어떤 문제를 피해갈 것인지 그런 이제 사전적인 관점이 서 있으셔야 한다. 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이 이제 그 두 번째가 실마리 찾기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 문제를 좀 신속하게 풀 수 있게 해주는 뭔가 이렇게 단서, 꼬투리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아낼 거냐, 뭐 이런 거예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이 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지문 신속하게 처리하기. 제가 상담을 받아보면 이런 말씀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텍스트랑 법조문은 거의 다 마치는데 퀴즈를 너무 많이 틀려요. 제가 퀴즈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의외로 텍스트나 법조문 유형의 문제를 풀어내는 그 방법론에 약간 개선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퀴즈라고 하는 거는 어찌되었건 일정한 시간이 있어야 풀 수 있거든요. 퀴즈를 1, 2분 내에 풀 수 없어요. 예, 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 3분은 계속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투자를 할 시간을 스스로 확보를 해주고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문이 나오는 문제에서 뭐 줄거리든 뭐 법조문이든 관계없이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그 지문을 어떻게 좀 신속하게 파악하든지 아니면 뭐 흐름을 뭐 본다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신속하게 그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해 나갈 건지, 그래야 뒤에 이제 퀴즈를 이제 푸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약간이라도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강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그런 과정이 돼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히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전략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저의 전략이지만 제 이야기 이왕 들으셨으니까 좀 참고를 해보시고 여러분의 전략들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모강 끝나면 그래도 한 달 정도 남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떤 걸 하시냐면, 그게 이제 3번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주관적으로 여러분 입장에서 유형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세 가지가, 하나가 내가 이미 잘하고 있는 거, 그 다음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방법론을 확인할 수 있는 거.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근데 또 다른 거는 짧은 시간 안에 내가 빨리 남은 한 달 기간 동안 극복하기 좀 힘든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들을 피해 가셔야 된다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가 이미 잘하고 있는 건 별로 신경 쓸 필요 없고 그 가운데 있는 거를 어떻게 해서든 좀 잘 해서 시험장에 들어가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한두 문제를 더 맞히는 그런 힘이 되고 여러분들을 합격으로 이끌 거라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수험 전략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여러 가지를 드렸는데 시간이 벌써 5분이나 지나갔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끝마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그래서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문제를 선택을, 여러분께서 이제 모의고강을 선택을 하실 거잖아요. 그 문제를 선택을 하실 때 단순히 이제 기출문제랑 비슷한 느낌이다, 뭐 이런 느낌의 문제를 선택을 하시기보다는 거기 이제 제가 이쪽에 넘어가 보시면 이제 4번 강의 특징에 나와 있는, 저는 기출된 사고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아까 뭐 길규명 선생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출된 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저는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께서 모강을 잘 선택을 하셔서 합격으로 꼭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쯤에서 저는 이제 정전 쌤한테 마이크를 넘길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언어논리 강의하는 조은정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앞에서 여러 좋은 강사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그냥 덧붙이는 정도로만 할게요. 저는 여러분들처럼 이 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들은 게 한 5년 정도 됐고, 5년 동안 행정고시, 그러니까 5급 공채라고 하는 시험을 저도 준비를 일반 행정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강사가 돼서 이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저희 나름의 노하우를 가르쳐 드린 지도 한 5년 차 되어 갑니다. 도합 언어 쪽에서는 10년이라서 나름 전문가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언어 논리는요, 앞서 많은 이제 강사님들이 다른 과목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피셋이라는 과목이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 텍스트를 다루느냐, 수치를 다루느냐, 상황을 다루느냐, 그런 차이일 것 같은데, 언어 논리를 이제 기준으로 제가 그쪽 강사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언어 논리는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의 강의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강의가 기본 강의와 모강입니다. 제가 공부를 할 때도 사실은 5번의 시험을 5년 동안 쳤으니까 계속 기본 강의랑 모강은 반복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기본 강의는 일단은 좀 리셋하는 기분으로 뭔가 기출을 제대로 분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면, 이 시험 자체가 감각이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 전에 비슷한 상황에서, 시험 전과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유형의 어떤 문제들을 시간 내에 내가 계속 풀어낼 수 있는지를 막판에 몰아서 연습하는 과정으로서 모강은 나름 의미가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만이 아니라 문제를 강사님들이 직접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문제를 직접 만드는데, 그 문제를 만들 때 어떤 포인트를 두고 만들었는지, 기출에 어떤 포인트랑 연관지어서 볼 수 있는지를 모강을 들으시면 직접 저한테 이제 설명을 들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단순히 그냥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훨씬 기출을 정리하고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모강을 진행하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었냐면, 물론 40문제를 여러분들이 풀고 정답을 맞추고 그 문제의 중요한 포인트를 해설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지만, 또 하나 제가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건 기출을 마지막에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거든요. 물론 여러분들 지금 기출 분석 거의 다 되셨죠? 예, 잘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기출 분석 같은 것들을 막판에 나름 이제 고득점 했던 수험자 출신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가르친 경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조금 시험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8회 동안 모강이 진행될 때 8개의 포인트, 하루에 하나의 포인트를 가지고 제가 유형별로 기출 분석을 좀 해드릴 거고요. 어떻게 보면 모강에서는 문제를 푸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이고, 물론 그 문제를 기출스럽게 잘 만들어내는 거는 저희 몫이겠지만, 문제를 풀고 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고, 그 다음에 저는 문제 해설보다는 기출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건가를 많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프린트를 제가 좀 준비한 거를 받으셨을 텐데, 그것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모강을 그런 식으로 진행할 거다라는 말씀은 이제 설명회에서 제가 이게 모강 설명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일단은 제가 어떤 식으로 기출을 분류하고 문제를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만들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모강을 따라오시면 어떤 부분들을 강화시키고 준비를 하실 수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언어는 아까도 감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감각적인 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연습을 하기 위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언어 논리의 유형을 제대로 아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언어 논리는 매년 40개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 40개의 문제가 매번 다른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정해진 틀이 있어요. 그 틀에서 몇 개의 문제들이 계속 바뀌어지고 교환되고 하면서 문제가 구성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어 논리는 사실은 언어라는 부분과 논리라는 부분이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해의 영역과 논리의 영역으로 크게 나눠질 수 있다 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 독해 문제에서 저는 어떻게 또 나눠서 보냐면요, 첫 번째는 제가 밀독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의 프린트에는 작게 읽기라고 나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광독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아마 여러분들의 프린트에는 크게 읽기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독해도 있고 논리도 있는데 중요한 문제 유형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요. 논증이 지금 빠졌잖아요. 논증의 영역을 저는 어디다 집어넣냐면 이쪽으로 집어넣어요. 논증도 어차피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지문화돼서 텍스트된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저는 분류를 하고, 물론 이게 학문적으로는 맞지 않는 분류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장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까를 계속 고민하셔야 되기 때문에 논증 쪽을 논리 쪽으로 묶지 않고, 물론 학문적으로는 이쪽에 더 관련이 있겠지만 독해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밀독형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프린트 1페이지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독해의 문제들, 그러니까 발문으로 치면 부합이나 추론이나 알 수 있는 없는 등을 다루는 문제들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독해 문제들이죠. 그런 문제를 제가 작게 읽기 부분으로 집어넣고, 광독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논증이 첫 번째 유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형식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유형들. 발문으로 치면 논증 쪽에 해당되는 문제 유형은 프린트에도 지금 나와 있겠지만 논지 강화 약화, 그 다음에 평가, 분석, 비판, 여러분들이 엄청 어려워하는 이런 유형들.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 접근하는 거, 빈칸. 그 다음에 밑줄 추론하는 문제들, 가설과 관련된 문제들, 사례형 문제들, 이런 것들이 광독이라고 제가 집어넣습니다. 밀독의 밀자는 빽빽할 밀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문에 정보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독해하시면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랑 선택지의 정보랑 매칭 좀 시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해당되는 유형들은 시간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 한 2분에서 2분 30초 정도. 가끔가다 어려운 게 나오면 3분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3분 정도의 시간을 쓰시려면 사실 어디서 시간을 줄여야 되냐면 얘에서 시간을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광독 쪽에 해당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넓은 광자를 써서 정보를 좀 크게 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문을 어렵게 막 세부 정보를 찾는 게 아니라 광독 쪽의 논증 문제, 논지 강화 약화 평가, 이런 문제들이 또 논지를 하나 찾아서 방향성 같은 걸로 좀 해결하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모강 때도 문제 설명하거나 문제를 낼 때도 밀독형 문제가 우리 기출에서도 보시면 막 구석탱이에 들어가 있는 세부 정보를 가지고 선지를 구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밀독형, 이런 작게 읽기 문제를 볼 때 제가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구조를 어떻게 볼 것인가, 기출에 잘 나오는 구조가 뭔가, 그 다음에 출제원들이 좋아하는 선지 만들어내는 표현이 뭔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볼 거예요. 반면에 광독 쪽은 어디에 초점을 좀 맞출 거냐면 방향성, 글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 세부 정보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다음에 키워드, 내용이 아니라 단어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꼼꼼하게 보는 게 아니라 대충 보는 쪽으로 계속 강조를 드릴 겁니다. 내용을 이해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소재의 내용이 나와도 그냥 구조나 표현으로, 방향성과 키워드로 문제를 빠르게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이 방법으로 실전에서 97.5 나와요. 그러니까 평범한 제가 이 정도 나오는 거면 여러분들도 남은 시간 동안 제가 모강 때 알려드리는 방식대로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이 점수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의 방법을 좀 모강 때 들어오셔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 파트는 제가 일쪽에 정리를 해놓기는 했는데, 이게 제 기본서 쪽에 나오는 걸 제가 그냥 발췌해서 온 거거든요. 논리는 매번 나오는 유형이 있어요. 여러분들 논리 어렵잖아요. 올해 논리도 굉장히 어렵게 나왔고, 근데 그런 논리 문제들에 있어서 매번 출제되는 방식이 있어요. 역시 논리 문제도, 퀴즈도 맨날 다른 퀴즈가 출제되는 게 아니라 늘 나오는 스타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매 회차 논리 문제가 올해 6문제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의 문제들은 제가 배치를 할 거고, 늘 나오는 유형들이 어떻게 변화돼서 나오는지 나름 기출에 근거해서 문제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기출과 작년 기출을 조금 보시면 이쪽에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이게 이제 제가 보는 유형이에요. 저는 유형을 나눌 때 발문으로 나눕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작게 읽게 할 건가, 크게 읽게 할 건가, 논리로 기화를 할 건가
결정하는 거는 문제를 다 읽고 선지를 보니까 이거는 논증 문제네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발문을 통해서 요거는 꼼꼼하게 읽어줘야 될 거,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제일 먼저 보시는 게 발문이니까 그걸 통해서 뭐 어떤 거는 좀 크게 읽어야 할지. 그래서 지금 제가 17년도와 18년도를 크게 읽기, 작게 읽기, 그 다음에 논리 쪽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프린트에 얼마만큼 그 색깔 부분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크게 읽기라고 표시된 게 아마 진하게 표시가 됐을 텐데 그게 훨씬 많을 거예요. 옅게 표시된 작게 읽기보다는 크게 읽기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문제는 크게 읽기 쪽이 그래서 더 많이 내겠죠. 예, 기출과 비중을 맞출 거니까. 18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거 비교해 보시면 논리 문제가 11번대에서 나오다가 약간 뒤로 밀린 거, 두 문제 정도 밀린 거 빼고는 비슷하고요. 크게 읽기의 비중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모강 들어오시면 저는 어느 강의에서든 크게 읽기 쪽, 논증 쪽 굉장히 강조 드려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적어도 완벽하게 정리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실 수 있게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년도와 18년도 그거를 좀 보시면 사실은 굉장히 나오는 문제 패턴들이 17년도는 크게 읽기 쪽에서 보시면 밑줄 추론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왔었는데 반면에 18년도는 밑줄 추론보다는 빈칸이 훨씬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논증 평가, 요게 말씀드린 요런 문제의 유형들도 매년 약간 강조되는 부분이 달라요. 17년도에는 분석과 평가 문제가 주를 이뤘다면 18년도에는 강화역학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기출보다는 작년 기출이 19년도 시험을 좀 예측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상개년치의 기출을 놓고 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좀 예측을 해서 문제를 구성하고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논증 문제 저 원체 강조드리기 때문에 논증 문제는 좀 신경 써서 만들고요. 네, 신림동에서 제 문제가 제일 나을 거예요. 네,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게 고득점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앉아서 또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나름 또 좋은 문제를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모강 때 들어와서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고득점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여러분들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이상으로 2019년 베리타스 PSET 합격 전략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의 내용을 바탕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전략적으로 잘 준비하셔서 2019년 3월 9일이죠, 그죠? 반드시 여러분들 1차 합격하셔서 시험장 2차, 3차 그리고 최종 합격까지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